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들 케플러라고 한 사람을 아시나요? 케플러는 케플러 법칙이라는 행성에 대한 세 가지 법칙을 발견해낸 16세기 천문학자입니다. 케플러 법칙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원의 궤도가 아니라 타원의 형태의 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타원 궤도를 행성이 움직일 때 동일한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의 면적이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A1과 A2의 면적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법칙이 매우 재미있는데요.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의 궤도가 동일한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하모닉 로우, 조화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비율이 동일하다는 거냐면, 이 타원 궤도의 장축의 길이의 세제곱과 이 전체 궤도의 길이의 제곱의 그 비율이 모든 행성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X축이 전체 궤도의 제곱의 길이고, 이 세로축이 그 각각의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타원 궤도의 장축의 길이의 세제곱일 때 모두가 다 같은 비율상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걸 바로 케플러가 발견해낸 세 번째 법칙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이 티코 브라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바로 케플러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단한 점은 관측 능력이 매우 좋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평생 행성의 위치를 날짜별로, 그리고 그 위치를 기록해 두었는데요. 아무런 도구 없이 맨눈으로 그것을 관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도도 매우 정밀하다고 알려져 있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티코 브라하가 평생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했고, 티코 브라하가 죽은 이후 그 자료를 제자인 케플러가 물려받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선 그 세 가지 법칙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콤비네이션이 아주 좋죠. 그런데 최근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을 검증했습니다. 요 아래 보시는 그림이 티코 브라의 행성에 대한 측정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학습시켜서 얻은 궤도입니다. 두 개의 행성의 그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가 동일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케플러가 분석해낸 것과 같은 결과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과 머신러닝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케플러는 매우 뛰어난 학자로 스승의 데이터를 활용해 법칙을 발견해냈지만,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동일한 데이터로 누구든지 그 법칙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GE의 제트 엔진 마모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매우 재밌었는데요. GE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요 GE에서는 요 엔진의 데이터들을 자기들이 수집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바로 어떤 항공기들에서는 엔진 성능에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 회사에서 알고 싶어서 그 엔진에 다양한 센서를 붙여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연료 소모량이라든지 뭐 속도, 엔진 스피드, 뭐 이런 데이터들을 쭉쭉쭉 다 수집을 했고, 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바로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있는 몇 나라들을 운행하는 항공기에서만 이런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능 저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공기질이라든지 아니면 그때의 파일럿의 숙련도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GE는 그걸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엔진 정비 시점을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의 변동을 통해서 기존에는 정기적으로 엔진을 그냥 정비했다면 이제는 엔진이 망가지기 직전, 그러니까 정비가 필요한 시점 그 직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정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엔진의 정비로 인한 비행기의 로스타임,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상에 서 있어서 운행을 할 수 없는 이 로스타임이 급격하게 단축되어지는 이러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매우 유명한 하나의 머신러닝 사례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때 자주 볼 데이터이기도 한데요. 바로 보스턴 주택의 가격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과거 미국의 보스턴에 대해서 다양한 거주 조건에 대해서 수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1인당 범죄율이라든지 보스턴 지역의, 그 다음에 거주 지역, 한 집당 그 거주 면적,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상업 지역의 면적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공기질, 그리고 방의 개수, 각각 주택별 방의 개수, 그리고 그 주택이 지어진 연도, 뭐 이런 데이터들을 쭉 이제 측정을 하고요. 이런 데이터들과 최종적으로 주택 가격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알고리즘입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주택 가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떤 주택 조건, 거주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적정한 주택 가격이 얼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매우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행성의 위치 데이터라든지 GE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운행 데이터, 그리고 보스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 조건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과연 이 데이터라는 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모수와 표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선 모수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정보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가령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키를 알고 싶다고 할 때 모수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성인 남성 모두의 키를 측정한 후에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된 평균은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측정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남성의 키를 제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건 표본, 즉 샘플링입니다. 랜덤하게 길에서 지나가는 성인 남성 100명가량을 붙잡고 키를 재는 건 앞에서 말한 성인 남성 전체의 키를 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100명 남성의 키를 100명 남성 키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평균이 실제 모수의 평균 키와 동일할까요? 즉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것은 동일할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점차 샘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실제 모수의 값과 매우 유사하게 비슷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샘플을 통해서 전체 모수의 특성을 계산하는 것, 그것을 바로 추정한다 혹은 예측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방법론이 바로 통계학과 머신러닝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모아야 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은 형태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모양을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표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로축을 따라서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들의 특성을 정리를 합니다. 가령 길에서 아까 말씀드린 A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키랑 몸무게를 측정하고 나이를 확인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첫 번째 열에는 키, 두 번째 열에는 몸무게, 세 번째 열에는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정보, 즉 한 개의 샘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앞서 이제 살펴본 보스턴 집값을 예측하는 데 필요했던 정보들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들의 특성을,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의 특성을 피처 또는 X 또는 독립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 중에 우리가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선 예와 같이 다양한 주거 조건들과 집값의 관계를 예측한 것과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우리는 레이블 혹은 Y 혹은 종속 변수, 뭐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타깃값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레이블은 우리가 라벨링을 하다라는 그 라벨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어떤 물건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죠. 이런 조건의 집은 이런 가격이다 라고 우리가 집 앞에 가격을 붙여 놓는다면 그게 바로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 피처 중에 어떤 것도 레이블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저런 거주 조건과 이런 가격의 집일 때 이 집이 도로 접근성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때에는 반대로 이 도로 접근성이 레이블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샘플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체 모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랜덤하게 표본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집의 거주 조건과 집값을 조사한다면 화살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세로 방향으로 그 데이터들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수가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의 수가 되고 또는 데이터 사이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엑셀의 시트와 비슷한 포맷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가로축은 특징들이 있고 세로축은 샘플의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특징이 레이블이 되고 앞선 머신러닝의 설명에서 말한 관계함수를 계산을 할 때 특징들은 요 X에 입력이 되고 레이블은 Y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플을 순서대로 하나씩 입력을 해서 이 관계가 가장 적합하도록 함수 F를
만들어내는 것이 학습 또는 적합 또는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머신러닝은 특징과 레이블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이고 그것은 샘플별로 특징과 레이블을 모두 입력을 해서 모든 샘플에 적합한 함수 f를 찾아내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머신러닝과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머신러닝을 만들기까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리얼월드,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예에서 성인 남성의 키와 몸무게와 나이를 수집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방금 수집한 이 데이터를 예로 들면 이 성인 남성의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봤더니 비례하는 관계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때 몰랐던 사실이지만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인포메이션이죠.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을 알면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성인 남성의 키를 보면 그 사람의 몸무게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무게를 우리가 맞추는 것을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어플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의 사진을 딱 찍어서 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몸무게가 예측되는 그런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 가운데 어떤 관계를 찾아내고 그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가 예측해내고 그 예측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서비스하는 이런 단계로 데이터가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활용이 됩니다. 가령 리얼월드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에는 센서 기술이라든지 센서를 서버에 전송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칭할 수 있는 IoT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렇게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을 꺼내는 과정에는 통계학이라든지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EDA 기법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에서 디시전 메이킹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활용되는 것이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이 활용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디시전 메이킹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드는 데에는 웹이라든지 플랫폼 그리고 어떤 자동 제어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많은 과정들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 모델을 만들고 예측해내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예정이며 여기에 활용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법 중 머신러닝의 기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개념이에요. 인공지능의 개념은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으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약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인공지능을 달성하기 위한 기법으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머신러닝과는 또 다른 방법인 전문가 기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이죠. 그리고 머신러닝의 기법 중에 하나인 신경망을 활용한 딥러닝 기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머신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들 간의 관계, 즉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수학 공식, 즉 y는 fx에 이 f를 구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명할 때 우선 기초가 되는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쌓느냐,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 프레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얼월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고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디시전 메이킹으로 인해서 최종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 데이터 파이프라인, 즉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머신러닝 레벨 1 첫 번째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이 다음 두 번째 챕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